네,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베거 투자 공식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1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텐텐베거 투자 공식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수익률 1위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1강이 나가고 오늘 2강인데 네. 1강 난리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물 난리 났습니다. 이상로 대표의 선물 텐텐베거 전략 리포트 발송도 되고 네. VOD도 도움이 되는데 이 리포트 발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이거 뭐야 하시더라고요.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하고 연말을 좀 더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보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강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2강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2강은 수익 내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공부를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점하는 매매가 중요한데 네. 미리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공부 방법. 그래서 오늘에 대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수익으로 가는 길 이상로 대표가 준비한 이야기인데 오늘 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고요. 벌써 2강이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네, 오늘 하면 2강입니다. 근데 이상로 대표와 만나는 시간이 6번밖에 안 돼요. 네. 한 강 한 강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워낙 많이 해주신 것 같은 티가 나기 때문에 오늘도 이상로 대표의 강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폭증과 인프라 혁명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이미지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외관에 대한 이미지들이고 실제로 안에 내부에 보면 그냥 뭐 파일들의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들이 보이시는데 자, 이게 과연 어디에 데이터 센터의 파일들이냐?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센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철판들을 이제 렉이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스토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보시다시피 뭔가 이제 엄청나게 뭐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런 서버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현재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느냐? 왜 큰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대부분 다 AI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야지만 더 좋은 연산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놓는 곳이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 또는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집합소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현재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건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만 제2의 SK하이닉스, 제2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오늘 데이터 센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밸류 체인입니다. 사실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유포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뭐 왼쪽부터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도 메모리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 CPU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자, 그리고 GPU, 그래픽 카드와 관련 AI 칩에 관련된 회사들이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한국 기업들도 보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여기에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거대한 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메모리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이 표에도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금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IT 장비에 대한 부분에 또 관련된 전 세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서버 관련된 기업도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 그냥 네트워킹, 바로 이제 통신 분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옆에 뭐 스토리지, 이제 서버 저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어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필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보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적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AWS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고, AWS 마크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바로 이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렴풋이 생각할 때 야, 그 회사 그냥 유통회사 아니야? 그냥 인터넷 쇼핑 관련된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법, 그런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전을 여기에 이 그림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를 또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고, 그 옆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업들, 그리고 천연가스와 석유 관련된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저 엑슨모빌을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엑슨모빌도 강하게 올라가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 배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궁금하시죠? 그 뒤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이 배터리가 ESS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시면 산업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 관련된 회사들이 존재를 하겠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냉각 장치 관련된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만을 보시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종목군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인지가 이 표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산 관련된 기업들인 거죠. 이런 연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중요도도 이 표에는 그대로 밸류체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뭐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포함해서 찍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만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현재 방송할 때와 나중에 1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재미삼아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만큼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상로가 말씀을 드리되 앞으로도 상당히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밸류 체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국내 주식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중요도 순으로 한번 1번부터 체크를 한번 해나갈 텐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겠죠. 아시겠죠? 그럼 몇 가지 요소들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데이터 센터 시설 및 주요 공급자 현황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아까 전에 밸류 체인을 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나눠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에 따른 관련된 회사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보면 서버와 스토리지, 렉, 네트워크, PDU, 항온항습기, UPS, 배터리, 발전기, 수배전 설비, ATS, 고효율 펌프, 자 그리고 보안 장비, DCIM, 그리고 소화가스, 냉각탑까지 많은 업체들이 뭔가에 대한 종합 요소로 이루고 있는 것이, 선물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시설 및 주요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죠, 근데. 내 돈은 한정이 있는데, 근데 기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격해서 중요한 순으로 말씀드린다고 아까 약속드렸잖아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스토리지, 바로 이제 저장 장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담해서 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 지원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서버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연결해 주는 업체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을 바로 우리가 통신 장비 업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신 장비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외부 데이터 센터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 업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많은 데이터들을 조금 더 분화하고 거기에 따른 연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줘야지만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하고 연산하고 우리가 AI가 우리에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성 요소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 관련주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왼쪽에 그림을 한 개 띄워놨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요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토리지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묶음을 여기에 한 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이게 이제 한 세대죠. 한 세대. 그래서 요 복도에 6세대가 사는 거고, 그것이 그 위에 층에도 똑같이 6세대가 살고 있고, 그 위에도 살고 있고, 그 위에도 살고 있고, 그 위에도 살고 있고. 자, 어때요? 그러면 여기 이 스토리지가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럼 이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낸드라고 해요. 그럼 이런 낸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SS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낸드를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딱 3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군데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간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런 낸드에 대한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구나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TLB
대덕전자, 심택, 이 종목군들은 뭔가요, 대표님? 자, 요거는 우리가 기판이라고 합니다. 기판.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판 관련주인데, 자, 왜 이 기판 관련주들이 중요하냐면, 요런 이제 우리가 스토리지 안에는 다 기판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낸드용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모리용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번 3분기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3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던 섹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기판 관련주들입니다. 왜 이 기판 관련주들이 좋은 실적을 보였을까? 자, 보시면 그만큼에 대한 스토리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았던 거고, 이런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기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초도 물량이 엄청나게 찍혔다는 거죠. 사실 이제 기판이라는 것은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바뀌었을 때는 기판 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기판 위에 3D로 쌓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적층시켜서 만드는 것들이 반도체인데, 그럼 이런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초도 물량이 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4분기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TLB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런 기판류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SSD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 이 TLB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옆에 나오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판류 안에서도 가장 큰 맏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회사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또는 뭐 SSD 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이 대덕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주가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매출에 관련을 볼 수 있는 기업, 그러면 항상 대덕전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심택이라는 기업은 이런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연간 키워드를 본다면 뭐 DDR4, DDR5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런 심택은 항상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거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수페타시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엔비디아와 또 관련이 있는 기판 관련주입니다. 그 기판 같은 경우에도 고부 가치군에 대한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한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처리 저장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자, 왜 이게 첫 번째일까? 우선은 서버와 스토리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고 다음 스텝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서버나 스토리지가 있어요. 지금 전기가 안 통하네?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죠? 지금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이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전력을 꼽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력 및 비상발전기 그리고 ESS 관련된 기업들인데, 자,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비상발전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왜 비상발전기가 필요할까?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됩니까, 대표님? 자, 우리가 10초 동안 전력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AI를 가동할 수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국내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았던
정부의 기관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에 대한 기관들의 인터넷 서버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런 비상 발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뭔가에 대한 화재권을 끊기더라도 그 옆에 AB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 발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ESS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ESS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보면 ESS와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들 떠올리세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전력이 과잉되면 그 전력을 축적시켜 놓는 곳이 바로 ESS고, 전력이 부족하면 ESS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곳에 전기를 넣어주는 것이 ESS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왜 데이터 센터에도 반드시 필요하냐?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력 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전력 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력에 대한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글로벌 전력 사용량 중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2%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2025년도에는 10%대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2030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쓰면서 전력에 대한 용량 및 성장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따진다면 개인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에 해당되는 이 기업만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 사업자용 데이터 센터, 이거는 공공이라든지 많은 민간업자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센터 협회에서는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률이 꽤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쓸 때 원자력을 지으면 간단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원전을 준비하고 건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원전을 세우겠다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향후 10년 뒤부터 원전이 가동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지금이 전력이 부족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전력망을 확충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월 28일 날 통과되었던 법안 중에 한 개가 바로 전력망 확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력망 확충법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좀 더 원활하게끔 전력 설비를 확대시켜 놓는 거고, 그렇게 확대시켜 놓았던 전력 설비들을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우선은 재생에너지라도 빠르게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ESS를 활용해서 모자라는 전력들을 땡겨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끊김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도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AI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ESS가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과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자료는 SNE 리서치와 배터리 업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출처를 밝힙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글로벌 리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2023년도보다 2035년도에 약 10배 가까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전기차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는 ESS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기차는 2차 전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LG 에너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가 ESS 관련돼서 수주받았다는 뉴스를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어디에서 미국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그 거래 기업이 어디였느냐? 그 거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ESS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 ESS를 구성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 상당 부분 강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앞서 봤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 LG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 설비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돼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자, 효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 세 개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3라고 합니다. 자, 전력 설비 관련된 공급 기업들. 그런데 이 세 개 기업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북미에 대한 거래를 상당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담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공략을 많이 하고 있을까?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략을 하는 이유가 미국은 우리처럼 한국 전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력이 전체에 대한 전력을 통합 관리를 하는데 미국은 두세 개 주마다 하나의 민간 사업자가 존재를 해요. 지역마다 이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전기가 부족할 수 있고 저 지역에는 전기가 남을 수도 있고 다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 폭발적으로 짓고 있다 보니 미국 내에서 이런 민간 전력 사업자들이 상당한 발주를 넣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이 세 가지 기업이 다 잘 되느냐? 거기에 민간 사업자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이 다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미국에는 현재 이 변압기 시장만을 따지고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2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현재 트럼프 위기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약 10위권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20%를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조금씩 나눠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독수리 오용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기업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붐을 타고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나오는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은 좀 더 국내에서에 대한 바운더리가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통합 케이블까지도 납품을 하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고,
산일전기는 조금 더 미국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발전기 관련된 기업 중에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밑에 나오는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GNC 에너지가 바로 이 비상발전기 관련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에 대한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GNC 에너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ESS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거기 안에는 우리가 ESS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런 이제 2차 전지를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셀을 만들어내는 기업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주가가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당분간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전력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도 한 번씩 찾아보신 분들은 뭐야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좀 더 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안 오른 기업들 말씀드립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봐야 되는 기업은 바로 이 항온 항습기 관련 기업입니다. 이 항온 항습기 냉각 장치 관련된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은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선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런 전자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습하다, 물기가 생긴다. 자, 전자 장치는 물이 천적입니다. 물만 건드리게 되면 전자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습도를 반드시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전자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력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을 통해 가지고 발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죠. 난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항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안에 열기는 후끈후끈합니다. 우리가 고성능이 될수록 더욱더 발열을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발열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화재에 대한 경보 또는 지진 진동에 대한 경보,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전력 제어, UPS 가동, IT 장비에 대해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오류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 결로되는지 배관 누수되는지,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냉장고 1등, 세탁기 1등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위에 보시면 GST, KN솔, 신성 ENG가 있는데, 자, GST라는 기업은 우리가 냉각 방식에 대해서 이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GST라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 GST라는 기업이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온도 조절하는 칠러라든지 또는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스크러버 같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로 함께 뜨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KN솔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액침 냉각, 이런 냉각을 관리하는 기업 서브모와 또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바로 KN솔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성 ENG는 우리가 반도체 클린룸을 또 설비하는 기업이 또 신성 ENG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클린룸을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성 ENG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 종목은 조금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밑에 이제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리고 GS, HD현대. 자, 어떻게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딱히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 기업들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SK이노베이션. 우리가 SK 휘발유와 경유. 자, S-오일. 자, 과거에 굿오일로 유명했다 그죠? 자, 그리고 GS 마찬가지 HD 현대오일뱅크. 자, 이 네 가지 기업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유 회사입니다. 그 왜 정유 회사를 봐야 되느냐? 자, 이런 냉각 관련된 부분에서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가 현재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냉 방식이라고 해서 에어쿨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풍기 틀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공냉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팬이 달려 있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가 조금 열이 조금 올라온 다음에 팬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공냉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선풍기 틀어가지고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순행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발열 장비와 접촉해 있는 냉각판 내부에 요런 이제 그런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물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펌프로 이런 이제 붙어 있는 접촉되어 있는 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물이 직접적으로 닿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물길 자체가 면을 통해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순행 방식이라고 하고, 액침 냉각 방식은 특별한 용액을 만들거든요. 그것을 이제 플루이드라고 하고, 그걸 한국말로는 액침 냉각유라고 합니다. 그 액침 냉각유를 만든 업체가 아까 봤던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HD현대예요. 자, 왜 액침 냉각유가 필요한가?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데이터 센터의 열기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이죠. 선풍기를 우리가 순행 방식을 아무리 돌려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열기를 빠르게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액침 냉각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에 담그는 방법이 돼줘야지만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점점 더 AI는 고성능화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를 직접적으로 플루이드에 담그는 것만이 현재는 이런 냉각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GS나 HD현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보면 윤활유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축적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플루이드라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상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유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도는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이런 플루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GS, HD현대 반드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그러면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액침 냉각을 얘기를 드렸는데, 액침 냉각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하고 완벽하게 데이터 센터를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자, 액침 냉각은 뭐냐 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냥 물에 담그는 방법이에요. 대신 물에 못 담그니까 우리가 액침 냉각유에 담그는 겁니다. 자, 근데 단상 액침 냉각이 있고 이상 액침 냉각이 있습니다. 자, 단상 액침 냉각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순환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물이 조금 이렇게 서버를 담궈 놓으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미지근해지면 펌프를 통해서 물을 빼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방식을 단상 액침 냉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기를 빼내는 냉각탑을 가지고 있고 그 탑을 가지고 계속 열기를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상 액침 냉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상 액침 냉각은 뭐냐 하면, 자, 요 앞에는 단상, 액체 상태로 순환한다고 해서 단상이고요. 여기는 이상, 액체에서 기체로 바꿨다가 다시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상 액침 냉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액체에 있다가 이것을 기체, 수증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 수증기로 올라가니까 기체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기체로 올라갔던 것들이 수증기로 붙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열기가 빠지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증기를 모으는 것을 응축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열기를 빼주는 것을 똑같이 냉각탑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상 액침 냉각이 좀 더 비싸겠죠. 왜냐? 이상으로 바꿔야 되니까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그만큼 조금 더 고장도 잘 난다, 유지 보수가 조금 더 어렵다, 성능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셨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냉각 방식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도 넣고 발열도 잡았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무선으로 할 거냐? 무선은 느리죠. 무선은 순식간에 갑자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유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점점 더 고성능화가 되고 있어요, AI는. 그럼 응답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선을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응답 속도를 나타낼 수 있고 초조 지연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장비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5G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런 많은 통신 장비 업체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축약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유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 케이블을 까는, 광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외부적인 연결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은 어떤 기업이냐? 우리가 이런 2G에서 5G로 넘어올 때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속도를 나타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오이솔루션이 옵티코어 같은 기업들은 광 트랜시버를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솔루션의 옵티코어 같은 기업들이 이런 광 트랜시버를 제조하고 생산을 해서 좀 더 빠른 데이터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개별주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여기서 쏘고 난 다음에 갔다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치면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 관련주를 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네트워크 장비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이런 네트워크 통신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전반적인 혈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 장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인데 요거를 이제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맞게끔 운영하고 보수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누가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클라우드 서버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자, 그런 기업들이 여기 나오는 네이버나 KT, KINX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운영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S나 LG CNS나 SK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재 온 디바이스 AI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계 자체 내에서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연산해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 내에서에 대한 데이터를 연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에 대한 한계치를 뛰어넘게 고성능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최근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네이버나 KT 같은 기업들도 상당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S라든지 LG CNS,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제 확장력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젠슨항과 그리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나왔던 얘기가 AI 팩토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AI 팩토리가 확대가 되면 어떤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삼성 SDS라든지 또는 LG CNS라든지 또는 SK 이터닉스가 직접적인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키워드로 본다면 AI 팩토리 연관될 수 있는 기업, 그게 이 세 가지 삼성 SDS, LG CNS, 그리고 SK 이터닉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야겠죠.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장을 봤어요. 내장 어떻게 보면 실내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외장을 보여야 됩니다. 건물 자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력 설비를 안에 넣고 거기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이며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만들어 놨던 기업이 현대건설, 자, 그 다음에 GS건설,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전략적인 수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설주까지 한 번 다 마무리해 놓으시면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상록 얘기했던 거 요거 다시 한 번 더 봐야지 정리 제대로 돼 있던데 여기서 확실한 종목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주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공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 강의 참여하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베거 투자 공식 두 번째 시간. 오늘 네. 뭐 앞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프닝 때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근데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바로 또 3강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무리 뭐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그렇죠. 센터 관련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자료를 제가 직접 취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강의와 함께 무료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무려 3가지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는 텐텐베거 전략 리포트를 주 1회 발송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원리교육 특강입니다. VOD인데요. 이게 총 7강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Q&A를 준비하셨는데 네.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난리가 난 텐텐베거 전략 리포트 발송. 네.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많은 예상들을 하죠.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저의 전략이 대부분 다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결국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종목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제가 상당히 열을 올려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서 흐뭇하게 또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원리교육 특강 VOD. 네. 이것도 굉장히 알찹니다. 7가지 네. 7강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 궁극적으로 궁금해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네. 답변을 내려드리고 그에 따른 노하우 영상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전화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가 나갑니다. 그래요. 그 링크를 통해서 짬짬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즐겁게 주식하는, 그리고 현명하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2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수익으로 가는 길 수익률 1위 이상로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